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오동표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저희가 서강대학교 2024학년도 입학과 관련해서 알려드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될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작은 것 같지만 큰 대학인데요. 서강대학교라고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까요? 네, 재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학사 관리가 엄격하다. 그리고 소수 정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높은 취업률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많이 나온 얘기는 바로 다전공 제도입니다. 저희가 8개 대학에 28개 전공이 올해는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이제 인공지능학과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신설된 로욜라 국제대학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대학 28개 전공밖에 없어서 보통 전공이 이거밖에 안 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전공이 하나의 전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열이나 학점, 정원을 제한이 없는 다전공 제도라는 특징이 있는 서강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정이 없기 때문에 학점으로 저희가 커트를 할 필요가 없고요. 누구나 최대 3개까지 다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28개 전공 내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다전공 제도를 좀 더 살펴보면 예시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지금 18년도에 입학한 학생을 예를 들어서 종교학과로 입학했는데 이 친구는 경제학과와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이렇게 다전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나 좀 인기학과인데 혹시 종교학과로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경제학과나 아트앤테크놀로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기계공학과로 왔던 17학번 서강희 학생이 기계공학과 입학했지만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를 둘 다 해서 나는 역학이나 반도체 이쪽을 좀 더 두루 다루는 친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예시에는 없지만 국문학과로 입학했던 친구가 컴퓨터공학을 다전공하면서 요새 번역이나 이런 거 여행을 가면 많이 팝하고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한국어라는 강점에 알고리즘 같은 걸 배워서 번역 팝하고 같은 걸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해서 계열을 넘나드는 다전공 선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그 공부를 쫓아감에 있어서 이 다전공을 하는 것은 시간을 조금 더 들여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다전공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꿈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공 28개 전공 내에서만 고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계 전공이라는 것과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제도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공 외에도 2전공, 3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학과로 입학을 해서 경영과 융합 소프트웨어를 이제 해서 3전공을 가져가도 되고요. 사학과 융합 소프트웨어만 가도 되고 경영에 융합 소프트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또 학생 설계 전공이라고 해서 스스로 만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계 전공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계 전공은 저희가 이제 국내 대학 최초로 99년도에 이제 만든 제도로서 이제 기존에 있던 전공들로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학교에서 정해놓은 전공 제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학, 경제학, 철학 다 학교에 원래 있던 과목들인데 이 세 가지를 엮어서 PEP 과정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공무원을 꿈꾸는 혹은 로스쿨 진학하는 친구들이 더 먼저 좀 관련 법령 내용이라든지 등등을 볼 수 있게끔 공공인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았던 빅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것도 이제 먼저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연계해서 만들어 놔서 미리 준비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나왔던 스타트업이나 융합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연계 전공의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학생 설계 전공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 설계 전공은 얼핏 보면 자유 전공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국내 대학 역시 최초로 98년도에 저희가 만드는 제도로서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13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학생들이 10개 학생 설계 전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본인이 입학한 전공 외에도 어떤 과목들에서 수업들을 들으면 이런 전공을 1호 전공자, 이게 국내 대학 1호 전공자가 될 수도 있고 서강 내에서의 1호 전공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전공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잠시만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빅데이터 마케팅 말씀드렸는데 이런 과목들이 혼자 정하면 사실 그 전공으로서의 깊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본인도 의문이 될 수 있고 나갔을 때 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학생 설계 전공 제도는 교수님과 같이 이제 상의를 하면서 54학점 이상의 제도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융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인재 아까 연계전공에서 봤죠. 공공인재와 스타트업, 교육문화, 전인교육을 합해서 발명 및 창업교육학이라는 전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혹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수학, 경영학 등에서 이제 PR이나 마케팅 쪽과 더불어서 이제 또 분석하는 부분들을 수학과 경영학에서 배우면서 본인이 이렇게 설계 전공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 없는 전공인데 이 과목이 도움이 된다. 근데 그건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을 간혹 주시는데 저희가 위치한 지역이 좀 다행스럽게도 신촌 지역에 이제 좀 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옆에 있는 Y나 E 대학에서 그 학점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목들 과목 그 학생 설계 전공으로 만들어냄에 있어서 건축학이나 이렇게 저희에게 없는 과목들도 일부 몇 과목은 나가서 들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전공 제도에 녹여내서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학교의 전공을 저희가 전공 이수로는 안 되는 점, 그거는 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융합해서 어떤 하나의 전공의 그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타 대학에서 같이 들으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학부별 다전공 비율 꽤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8월 그리고 23년 2월 졸업자 기준으로 1년간의 졸업생들의 다전공 비율을 봤더니 40% 가량이 다전공을 이수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즉 상단에 있는 국제인문학부가 86% 정도, 그리고 네, 사회과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지식영어학부 등등 순으로 다전공을 한 50%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혹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공학부나 경영학부가 왜 작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경영학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트랙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진로에 따라서 마케팅이나 인사나 재무나 회계나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내부에서만 단일 전공으로 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학부에서도 트랙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트랙으로 충분히 공부를 깊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렇게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한한 진로 확장의 기회인 다전공이 그러면 졸업할 때 그래봤자 1전공, 2전공, 주전공, 부전공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졸업할 때는 학위 중에 문학사, 경제학사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주전공이다, 1전공이다, 혹은 입학전공이다 이런 표시가 없이 본인이 그 전공 이수를 잘 하였다면 이렇게 졸업장에 둘 다 학위가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위증에도 잘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8개 대학의 28개 전공 중에서 3가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 그게 이제 공과대학에 작년에 신설된 인공지능학과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그리고 그다음에 로열라 국제대학에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인공지능학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작년에 신설되면서 꽤 인기가 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가 그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융합형 교육을 지원하면서 또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전공을 좀 장려를 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융합형으로 인공지능, 의료나 금융, 법률 등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융합형 교육을 좀 지향하고 있는 학과이고요. 장학금 혜택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요건 충족 시, 그러니까 직전 학기에 15학점 이상 듣고 이렇게 3.5 이상 받으면 2년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도 작년에 신설된 학과인데요.
장학금 혜택이 보시는 것처럼 1, 2학년 대상으로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3, 4학년 대상으로도 주어집니다. 결국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제 4년 내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졸업 후에 대학원을 진학하겠다라고 한다면 석사 연계 진학까지도 등록금 전액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을 해 드리고요. 채용 보장으로 이제 기술 면접을 통과하는 경우 이 부분은 이제 열심히 학과 과정을 마쳤으면 대부분 통과할 텐데 기술 면접을 통과하는 경우 연구개발직 입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이렇게 협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신설된 로열라 국제대학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글로벌 한국학부는 혹시 작년에 저희 서강대학교 입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이거 들었던 학부인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글로벌 한국학이 원래는 지식융합 미디어학부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로열라 국제대학 신설되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됐고요. 이제 로열라 국제대학은 앞서 이제 바로 전 타임에 설명이 있었던 Y대학의 그 언더우드 학부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글로벌 인재 양성이 목표이고요. 여기서 전공에는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학부랑 게페르트 국제학부는 내국인이 다 다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데 글로벌 융합학부는 선발도 외국인 100% 정원 외 선발이고요. 그래서 내국인 지원은 불가능하고 다전공 선택도 요 글로벌 융합학부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차피 이 로열 국제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기치로 걸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로열라 국제대학을 지원을 하거나 혹은 다른 로열 국제대학을 다전공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있어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강대학교에 그런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그리고 매력적인 다전공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건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입학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 부분이 이제 더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개황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 먼저 말씀드리고 논술 전형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정시 모집 말씀드린 다음에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으실 학생부 종합전형과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와 관련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도 이제 주요 대학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60%의 수시 모집과 40%의 정시 모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총 모집 인원은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시에서 60%를 모집한다는 점과 저희가 심플하게 전형을 구축하고자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이렇게 수시는 총 3가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는 일반, 정원의 특별전형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들 일반을 많이 지원하시니까 이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회 확대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시, 정시 둘 다 인문 자연계열 구분이 없도록 저희가 올해 바꿔놨습니다. 즉 정시든 수시든 자연계열 지원함에 있어서 아까 다전공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제한이 없게끔 바꿔놓은 게 정시 쪽이고요. 수시는 원래 제한이 없었고요. 정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이따가 정시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입시 변경 사항은 사실 크게 변한 게 없고요.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어디 가나 이런 데서 작년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작년에 이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은 3합 6을 저희가 최저 기준으로 놔뒀는데 올해는 3과목 각 3이네. 아이들이 보통 333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이걸 3합 9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시는데 3과목 각 3 이내로 좀 완화되었고요. 논술도 3합 6에서 3합 7로 조금 완화시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확대를 시켰는데요. 특별전형 지원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름이 바뀐 기회균형과 서강가치 쪽에 이관된 자격도 있고 그리고 추가된 자격도 있는데 뒷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정시 모집은 이제 이름이 바뀐 게 이제 기회균형 선발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 바뀌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장애인 대상으로 3합 9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 제한 폐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제 자연 계열을 지원을 할 때 지원 모집 단위 계열별 필수 응시 제한이 없도록 저희가 바꿨고요. 즉 뭐 확통을 쥐고 있어도 이제 그 이학 공학 계열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탐구 영역도 그 지원 모집 단위 계열 상관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사탐들로만 선택을 하였더라도 정시 모집 지원할 때 이학이나 공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 점이 작년과 다르게 변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을 응시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인문 계열로의 지원만 좀 어떻게 보면 장벽이 없다라고 느끼셨을 건데, 올해는 이학 공학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장벽이 없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저희가 그 10% 이게 모집 정원의 10%의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90% 비율,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10%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보는지 좀 보게 되기에 앞서서 자격 요건을 먼저 좀 볼게요. 자격 요건은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즉 재학생이죠. 중에서 국내 고교에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이 추천을 받은 자이고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쓰고 싶어라고 쓰시더라도 이제 만약에 고교장의 추천이 없다면 이제 이 부분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은 학교랑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작년에 10명 최대 추천이 가능한 인원에서 20명으로 인원은 늘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부 교과 산출할 때 아까 그 90%의 비율 중에 어떤 것들이 반영되는지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실 건데, 저희가 900점 만점 중에서 성취 등급은 800점이 만점입니다. 즉 예로 들면 올 1등급이면 800점, 올 2등급이면 700점, 올 3등급이면 600점 이런 식으로 1.5등급이면 750점 이렇게 각 등급별로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산출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취도 및 성취 비율은 100점 만점인데,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랑 안암 쪽에 있는 K대학이 좀 산식을 써서 아마 좀 많이 좀 헷갈렸었을 부분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를 조금 더 완화시키면서 허들을 넘으면 만점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꿔놨고요. 그 예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영 과목은 작년도에는 국영수사과 주요 교과목이라고 불리는 5과목이 올해는 전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것이 국영수사과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하시지 않아도 되고, 전과목이 적용이 되는 것은 모든 인원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이로 인해서 등급이나 이런 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본인들의 국영수사과랑 작년에 국영수사과랑 비교해 보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조금 낮아진 것처럼 혹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큰 영향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출 과정 시 소수점 두 번째를 초과하는 경우 반올림의 소수점 두 번째를 계산 이렇게 되는데, 예시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아까 허들을 완화하기 전이 이렇게 좀 복잡한 산식을 통해 나왔고요. 올해는 어떤 부분을 초과하면 100점 만점 이렇게 바뀐 건데, 이 내용을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선택 과목을 여러 개 한다고 해서 분리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좀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맞춰서 취지에 맞춰서 좀 바꾼 부분이고요. 3과목, 4과목, 5과목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허들이 되는 점수 비율이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그 100점을 맞는 구간이 늘어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고민하셨을 부분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율 개선의 점수가 한 80점대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80점을 넘어서 이제 그 합격자들이 80점 정도였는데 한 100점은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 과목을 장려하는 점이라고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비교과 산출은 심플합니다. 되게 심플하고요. 산출 관련해서 까지의 미인정 결석,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을 3 일까지는 이제 만점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논술도 비슷한 그런 구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100점, 98점, 96점, 90점 이렇게
어 산출 점수가 나오고 저희 학생부 교과의 특징은 정성적인 요소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량적이기 때문에 계산하고 이제 심플하게 변수가 없다는 점에서 어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약간 '간당간당한데.'라고 생각하시면서 쪼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저희 경쟁률을 좀 같이 보시고 그리고 작년도의 컷을 같이 보시면서 쪼금 더 얘기를 나눠 볼게요. 22 학년도에는 이제 먼저 도입했던 대학들 말고 나머지 대학 이제 주요 대학들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도입했던 해이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경쟁률 즉 충원률을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좌측과 같이 되었었고요. 이제 23 년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거치면서 최초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과 쪼금씩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진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최초에는 9대1, 10대 1 정도의 그 위치였던 부분들이 한 2.0대 1 이렇게 좀 많이 바뀌게 됐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변수가 없는 점 때문에 입시 전략을 세우실 때 좀 선호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경쟁률을 이제 학부별로 좀 나타났을 때는 의외로 이제 좀 저희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거의 99% 정도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구조인데 이제 유럽 문화학과나 중국 문화학과 같은 언어가 조금 많이 좀 다루게 되는 그런 학과에서도 경쟁률이 좀 높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의 그 자료만 보시지 말고 경쟁률을 2 개년 정도 왜냐면 2년 전부터 저희는 시작됐으니까 2년 정도를 같이 좀 보시면 이게 풍선 효과처럼 어느 쪽이 경쟁률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거라서 가급적이면 이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쪼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연 계열은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과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경쟁률과 어 최종 경쟁률이 쪼끔 높은 편이고요. 인공지능학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설학과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과는 아무래도 이제 좀 고등학교 때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둔 친구들이 많아서 더욱더 친숙함을 느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보시면 그래도 최초 경쟁률 대비해서 최종 경쟁률이 많이 줄어듦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충원이 돌거나 혹은 이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최저 충족을 하는 비율이 22 학년도에 23 학년도에 높았던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이유는 22 학년도에는 최초에는 저희가 3 합 6을 설정을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완화시키면 안 되겠냐?"라고 교육부에 요청을 했고요.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올해와 같은 333 이라고 부르는 세계 영역 각 3 이내로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충족률이 75% 71% 이렇게 나타났고 요거는 3합 6의 모습이고요. 금년도는 충족률을 아직 뭐 모의고사도 이제 엊그제 치르고 해서 조금씩 이제 윤곽이 쪼끔씩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22 학년도, 23 학년도 사이 정도의 충족률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 과목으로 바뀐 부분과 이런 최저 충족률이 바뀌면서 학생부 교과 통계 좀 70% 컷이 저희가 이 부분을 어디가에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쪼끔 바뀔 수는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기준이 쪼끔 바뀔 수는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70% 컷 그러니까 입학한 학생들이 1 등부터 100 등까지 있으면 70 번째 학생의 내신이 몇 점일까요?"라고 했을 때 나오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1.5 정도 내외에서 이제 좀 70% 컷 이내에서 쪼끔 안정적인 부분으로 올 수는 있는데 일부 학과는 1.5 여도 안정적이지 않고 더 높게 형성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시가 이제 여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고요. 전년도에 모집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그 어떤 학과들보다도 제일 이제 컷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세모로 표시를 했는데 아마 대학 어디가 공개될 때쯤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요것도 같이 표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 컷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컷이라고 좀 여기시면 되고요. 약간 30%의 인원만큼의 공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학과는 그 부분이 좀 촘촘하게도 돼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70% 컷 이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여기면은 쪼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전략 세우실 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던 논술 전형을 말씀을 드리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시 또 10%의 인원을 선발하는데 175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80%의 논술, 학생부의 20% 이고요. 논술이 전부다라고 지금 요약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80%고 20%인데 논술이 전부다라고요?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수능 최저가 3합 6에서 3합 7로 약간 완화가 되었고요. 논술 전형이 아까 20%라고 했던 교과목 10% 그리고 비교과 10%인데 이 교과 10%가 올 1 등급이면 100 점 그리고 8.75 등급이면 96 점, 즉 4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이 교과 영역에 영향력이 없어서 논술이 전부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0점 만점에서 4 점이기 때문에 사실 논술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하고요. 많이 발생 이렇게 교과 영역 부분에서 이제 구분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논술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봐왔지만 논술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났고 이렇게 동점자를 교과 영역 때문에 갈리게 되는 그런 사례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0.25 구간마다 0.1 정도씩 정말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교과 부분은 아무래도 교과가 좀 등급이 덜 나온 친구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비교과 영역은 아까 그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3 일까지는 인정 요소 3 일까지는 100점 만점을 주고 있고 이렇게 구간별로 점수가 차감이 되게 됩니다. 논술 경쟁률은 아마 보시면 놀라시긴 할 거예요. 논술 경쟁률이 그 등급을 어떻게 보면은 등급이라는 그 핸디캡을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지원을 해 주시고 있고요. 최초 경쟁률 대비 최종 경쟁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어드는 것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최종 경쟁률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논술 시험을 수능 이후에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 치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수능 대박이 났다는 친구들은 논술을 보러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응시를 안 하게 되고요. 혹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라고 하면서 논술을 안 보는 친구나 수능 최저를 맞췄지만 그냥 수시보다는 나는 그냥 정시를 할 거야라고 혹시 좀 고민이 돼라고 하는 친구들이 안 오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 합격, 이제 다른 학교로 다른 수시 전형에서 추가 합격이 되면서 논술을 포기하는 친구도 있어서 이렇게 경쟁률이 4분의 1 까지 줄어듦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좀 인문계열의 학부별로 역시나 좀 많이 나타나는데 보시면 이렇게 충원율이 표시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회학부에는 충원율이 없다라고 보시면서 이건 왜 그럴까요?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회학부에 그 응시했던 친구가 예비 1 번인데 추합을 못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전년도에는 경영학부에서 그렇게 나타난 적도 있고요. 추합이 반드시 도는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논술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이탈 비율이 좀 많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자연과학도 같이 살펴보면은 이렇게 컴퓨터공학과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역시 인공지능학과에 충원이 없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학과는 이렇게 수학과나 기계공학과는 충원이 또 100% 까지 돌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충원을 안 하고 이제 최초합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럼 논술에 어떤 부분을 작성을 해야 좀 최초합에 가깝게 될지 그런 팁들을 좀 저희 그 논술 합격생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채점하시는 교수님께도 많이 물어봤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자연과 인문 공통적으로 시간이 100 분입니다. 100분 동안 대문항 2 개가 나오게 되고요. 인문 계열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가의 이론적 배경을 나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각각 추론하셔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제시문이 가나, 다라, 마바 벌써 많음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서강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문제와 제시문의 관계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가의 이론적 배경을 나를 통해 설명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다와 라를 첨부해서 원인을 분석하시고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렇게 각각의 조건들을 차라리 바로 쓰시는 것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얼마나 더 잘 썼는지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글쓰기를 잘하는 혹은 뭐 미디어하게 수려하게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논술 시험의 그 취지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부분을 보는 건데 그런 제시문 간의 관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바로 뭐 옛날에 저희가 배웠던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추는 것보다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서술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는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라고 바로 시작하셔도 그게 점수에서 손해를 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또한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지만 인문 계열도 과정 중심, 결과 중심 점수가 있어서 그 문제에서 원했던 그런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그걸 도출해내는 방법 이런 과정과 결과를 다 이제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쪼끔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 시험 시간 내를 잘 안배해서 치르는 것이 오히려 더 합격이 가깝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대문항 2개가 있고요. 이제 좌표 평면 위에 한 점과 뭐 사이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문항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대부분 이제 소문항 1-1을 풀어야만 1-2를 푸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소문항과 이 소문항과 이 소문항은 각각 풀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문항을 모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문제를 살펴보면 어 1-1을 못 풀더라도 1-2랑 3을 풀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1-1을 풀 수도 있게 될 거고요. 이게 수리 논술이니까 정답도 중요하지만 풀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게 인문 계열과 마찬가지로 과정 중심 점수, 결과 중심 점수 다 저희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틀렸더라도 과정이 맞으면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시험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아예 안 쓰면 꽈락이지만 이제 한 글자라도 쓰면 저희가 채점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결과는 틀렸지만 문제를 잘 도출해 냈다거나 아니면은 결과는 맞았는데 과정이 쪼끔 틀렸다거나 하는 부분은 각각에 맞춰서 저희가 채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논술들이 보통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면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 수험생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오히려 더 유형이 좀 익숙해지면서 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술 시험을 치름에 있어서 이제 시간 안배를 잘하고 또 주변에 같이 논술을 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서로 시간을 재주고 저희가 모범 답안이나 예시 문항이나 뭐 그런 채점 요소들을 같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모의 논술이나 기출 문제 등을 탑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봐주면 아마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시 모집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이제 나군에 있었는데 올해도 그 일반 전형 나군에 위치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이제 국어, 수학 쪽에 많이 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서강대 수능이라고 하면은 국어, 수학을 잘 이제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많이 "서강대 수능 나왔어."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이제 올해도 국어 1.1, 수학 1.3의 가중치를 두게 되고요. 자연계열 지원자가 만약에 탐구 영역을 2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0.5점의 가산점을 주기는 하는데요. 이 0.5점의 가산점에 0.6의 비중을 곱하면 0.3 정도의 그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제 그 커트라인에 가까운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 부분은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산점이 앞단에서는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필수 응시 영역은 국수, 영탐,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되고요. 뭐 사회, 과학 어느 쪽이든 2과목만 선택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꼭 과탐을 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올해 저희가 바꾼 사항이고요. 그래서 미적분 기하 이수자의 인문 계열 지원이 뭐 많이들 이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요새는 인문 계열 친구들도 미적분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또 어떤 선택지들이 좀 될지 저희도 사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통합 수능으로 인한 유불리보다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 또 합격하면서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거고요. 특별 전형 나고는 이제 지원 자격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농어촌 학생, 장애인, 기초생활 특성화고 졸업자 이런 부분들이 좀 묶여서 지원을 할 수 있었다면 특별 전형에서는 이제 각각 이제 지원을 받으니까 이런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최저 학력 기준은 장애인 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3학구로 완화가 됐고 나머지 영역은 그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 333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구 영역은 수능 반영 점수 산출 시 두 과목 모두 반영하고 최저 학력 기준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구가 두 가지 모두다 아니면 평균이 3등급 이내 이런 게 아니고요. 최저 반영 시에는 한 과목이라도 탐구해서 그 3등급 이내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정시 모집 경쟁률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좀 이렇게 높게 나타난 건 역시 또 작년에 신설된 학과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이렇게 좀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럽 문화나 중국 문화학과는 아무래도 언어 쪽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좀 학과가 저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 몰리면서 많이 몰렸고요. 컴퓨터 공학과나 이렇게 좀 그 최초 경쟁률이 좀 높게 나타나도 한 3분의 2나 최소 2분의 1 정도까지 이렇게 좀 경쟁률이 줄어듦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추합이 좀 도는 학과들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물 좀 한번 마시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세 가지의 그 전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일반 전형, 기회균형, 서강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세 가지 모두 다 서류 평가 100%로 이루어집니다. 즉 저희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면접이 진짜 없어요?"라고 하는데 면접이 없고요. 저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지원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없는 전형 설계를 저희가 해 놓은 상태이고요. 어 이제 저희가 2년 전에부터 자소서를 폐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 모든 대학들이 자소서를 폐지함과 더불어서 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우려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제도를 먼저 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노하우가 있게끔 열심히 또 보려고 한다는 점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회균형이랑 서강가치의 그 지원 자격이 아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북이탈 중 및 제3국 출신 북한이탈 중 자녀는 서강가치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된 거고요. 이제 법률 변화에 따라서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을 기회균형에 추가하였고 서강가치 쪽에서는 금년도에 이제 바뀐 추가된 지원 자격이 군인 자녀와 소방 경찰 공무원 자녀입니다. 네, 요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서강가치 전형으로 지원 자격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경쟁률은 이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간에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지원 자격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 같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최초 경쟁률, 최종 경쟁률 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반으로 줄어드는 형태로 보시고 5, 6대 1 정도라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최초 경쟁률 대비 최종 경쟁률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보시고 입시 전략을 세우실 때 있어서 최초합만 생각하지 말고 추합까지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이제 그 서강대 학생으로 합격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 경쟁률을 봤을 때 어 이제 유독 튀는 그래프가 하나 있죠. 철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그 대학 어디가의 70% 컷이 4점대 그 근처로 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작년도 것만 보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많이 좀 나타나는데 재작년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보이실 거고요. 꾸준히 인기를 그 받고 있는 학과들도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신방 쪽에 관련돼서 진로나 뭐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쪽만 두드리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는 형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좀 특별하게 좀 올라가는 경우는 작년도에는 쪼끔 약했거나 경쟁률이 약했거나 혹은 그 컷이 좀 많이 낮았거나 이렇게 표기가 돼서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 계열을 또 보게 되면은 아까 그 교과 전형과 비슷하게 생명과학과도 인기가 좀 높죠. 그리고 그 4차 산업이나 이런 반도체나 또 AI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화공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이런 부분도 높게 경쟁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대학 어디가의 공개가 아직 안 돼서 기준에 따라서 쪼끔씩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요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70% 컷은 절대적인 수치 합격 컷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이제 학업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런 등급을 100%다 컷으로 놓고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대학 어디가에 나오는 이런 70% 컷은 입학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제 1 등부터 100 등까지 내신 성적 기준으로 다시 줄을 서 봐라고 했을 때 70%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이런 국어국문학과 3.19인 학생이 1 등이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1.0 인데 70 등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내신 기준으로 다시 줄을 섰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점과, '보통 몇 점대 친구들이 많이들 지원하는구나.'라고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는 게 더욱더 맞을 거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0% 컷이 절대적인 수치 합격 컷이 아니고요. 그러면 절대적인 합격 컷의 수치는 아닌데 어떤 식으로 서류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건데요.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할 때 이제 1000점 만점으로 학업 역량이 비중은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제일 우선 척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업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 학업 역량에서는 성취 수준이 40%,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10% 이렇게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30%, 공동체 역량이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 성장 가능성, 학업 역량 각각 이렇게 평가 요소들은 나와 있는데, "쪼끔 더 궁금한데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학업 역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학업 역량의 평가 요소는 학업 성취도, 탐구 능력, 융합 능력, 청학적 문제 해결력 등등이 있는데,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수학 능력이 있는가. 즉 이 친구가 대학에 왔을 때 대학 공부를, 그러니까 완성형을 저희가 찾기보다는 이제 따라올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제 성취도만 보게 만 잘하고 점점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혹은 1 학년 때 못했지만 올라가는 친구도 볼 수는 있는데, 그런 변화들도 같이 보면서 1 번과 3 번에 있는 탐구 능력과 융합 능력, 창의적 문제력을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 세부 능력및 특기 사항, 그리고 창의력 체험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등에서 저희가 고루고루 발견하도록 한 학생에 대해서 또 다수의 평가 인원이 보게 되고요. 제 예시를 좀 들면은, 그러니까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이 친구는 학업이 1.0까지 올라갔으니까 '상승한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승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상승했는지 이런 교과군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좀 있는지 같이 보게 됩니다. 무조건 1.0으로 상승해야지만 좋다, 뭐 1.0으로 상승했으니까 좋은 거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상승한 것을 바탕으로 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등급의 절대적인 요소보다는 등급의 상승과 더불어서 그 친구가 3 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좀 하려고 했는지를 같이 보게 되고요. 예시로 이제 교과서 발달 사항을 저희가 정량적인 요소로 볼 때요. 이렇게 등급과 이수자 수를 같이 보게 되는데, 뭐 이수자 수가 적어서 등급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수자 수가 어 많아서 등급의 폭이 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봄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등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등급이 뭐 안타깝게도 쪼끔 뭐 2 등급이나 3 등급으로 떨어진 건데 원점수는 높다든지, 이게 모두 다 더 열심히 해서 한 건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게 되고요. 어 이런 정량 요소를 봄과 더불어서 이제 학기별 교육 이수 현황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기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3 학년 1 학기에는 요런 과목들을 들었구나. 그래서 1.0으로 상승했구나. 이 친구가 국어나 사회 쪽을 참 잘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선택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어떤 걸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학교의 선택 과정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건지, 아니면은 자발적인 건지 약간 반강제적으로 한 건지, 저희도 100%다 신뢰를 할 수 100%다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의 중요도라기보다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기별 교육을 어떤 것들을 좀 들었고 어떤 과목들을 들어왔구나 정도, 예, 관심사들을 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보면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데서도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는데 어떤 개념들을 보고 나서 거기서 궁금해서 이제 더 한층 파고들어서 뭐 이렇게 제시됐을 때 로고를 써서 뭐 본다든지, 아니면 흥미가 좀 생겨서 한국의 외국인 비디오나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찾는다든지, 뭔가를 배우거나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친구가 좀 더 관심사나 배운 걸 바탕으로 좀 발전하려는 모습의 하나로 볼 수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예시로 또 언어와 매체에서도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찾아 읽고, 그게 찾아 읽고 나서 또 독자의 재해석이 상징성의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가졌던 궁금증이나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좀 나타냈다면 '이렇게 또 찾아갔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등급만 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시지프 신화를 통해서 보고 공감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근거해서 뭐 알아보고자 뭐 후속 탐구를 진행하고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든지 하면서 쪼금 더 나아가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열심히 했다.'라고 같이 볼 수 있는 요소로 좀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고요.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흔히들 이제 저희가 평가 요소로 리더십이나 소통과 협업 등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를 놨는데, 이걸 보시고 반장이 돼야만 그러면은 리더십 점수가 높은 거야?'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바람직한 사고나 행동을 하고, 교사나 그분들과 관계, 그리고 지원자가 이제 공동체를 대하는, 그래서 공동체에 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대학에 와서의 그 조별 과제들도 많고, 또 회사를 가든 아니면은 연구를 하는 직종을 가더라도 본인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그 모습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안 나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죠. 이제 그게 절대적으로 착한 친구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보고, 공감 능력이나 배려나 희생, 이런 봉사활동이나 규정 준수 등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묻으시는 질문이 "봉사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혹은 "공동체 역량이 착한 학생을 뽑는 건가요? 아니면 임원 활동만이 중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반장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학급 부회장을 했던 것이 누구나 있을 수도 있고 누구나 또 없을 수도 있는데, 부회장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사실 이 부분은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거고요. 부회장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인지 같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학급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임원 활동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것이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그게 빛을 발할 거고요. 단순히 임원을 했다 안 했다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제 공동체에 영향을 줬거나 혹은 개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거나 이런 발전 부분을 보게 되고, 어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친구들이 뭐 오기 전에 먼저 등교해서, 오른쪽부터 볼게요. 먼저 등교해서 미리 캠페인 준비를 해 놓고 이제 학급에서 뭐 먼저 열심히 하면서 이제 남들이 사실 싫어할 부분이긴 있지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친구가 결석을 하니까 뭐를 좀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좀 남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친구도 공동체 역량으로 우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게 될 거고요. 이렇게 또 누가 물어봤을 때 그런 부분에 꼼꼼히 설명해 주면서 또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 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또 학급 분위기를 또 좋게 하는 친구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역량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임원을 해야지만 공동체 역량이 높다가 아니고, 내가 속한 그 집단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발전할 수 있다면 공동체 역량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성장 가능성 부분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자기주도성,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목표의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 성취도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게 그러면은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야 되나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뭔가 좀 궁금해서 더 찾아본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더 찾아본다거나 이 과목을 들었더니 저 과목에서 그런 개념이 좀 느껴졌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를 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좀 보여주더라도 저희가 성장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자기 주도성은 이제 스스로 좀 어떤,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좀 이게 궁금해서 더 찾아보겠어.' 뭐 인터넷에서 만약에 어떤 개념을 봤는데 그게 궁금해서 이 단어를 찾아보고 '이게 어디서 또 다른 데서 들었는데.' 뭐 이렇게 좀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영향을 줘서 결국은 저희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예시를 약간 공과대학 쪽으로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공과대학 지원을 희망한다고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학투지만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을 희망한다고 했을 때 이런 컴퓨터 표현 분자 모델링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본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컴퓨터 표현하는 분자 모델링에 관심이 있었던 건 인공지능학과라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인공지능학과를 지원했던 학생이었고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를 바탕으로, 호기심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을 좀 조사해 보고 또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더 궁금한 걸 좀 해결하겠어.' 뭐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에 연계해서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친구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자치법정에서 어떤 걸 진행했다라고 끝났으면은 아마 어 물음표로 갔을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좋게 나가기 위해서 재판 구성화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보고 교육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그 방안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좀 설득해 보고, 또 자치법정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참여 법정에 형식을 첨부해서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는 거, 이렇게 좀 뭔가 한 단계씩 나아가는 모습들을 진행했다면 역시나 이런 부분도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고요. 진로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어 평가 학생부 종합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그 분야들, 그러니까 창체도 그렇고 교과 색특도 그렇고 행특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다 보면서 이제 연도 1 학년부터 3 학년까지도 쭉 보고 이렇게 쭉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기별 교육 이수 현황도 이렇게 어떤 과목들에 좀 관심이 있었는지 보게 되고, 이제 이 보게 됨에 있어서 저희가 꼭 고급 과목을 들어야지만 우수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볼 때 이제 고급 과목이 없어서 불리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그 수준에 맞게끔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 권장 진로 선택 과목이 있나요? 그리고 진로 교과를 많이 들으면 유리한가요? 학년별로 관심 분야가 달라지면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에 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권장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전공이 잘 돼 있는 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편견이나 이런 게 없고요. 전문 교과를 꼭 많이 듣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수준에 맞거나 아니면 위기에 맞게 듣거나 아니면 혹은 들었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발전을 위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과목을 들었다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관심 분야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전공이나 이런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문학과지만 컴퓨터 공학을 다전공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평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자료를 따로 준비를 안 드린 이유는 사실 또 이제 환경을 좀 아끼자라는 그 생각에서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학 가이드북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요 PDF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논술 가이드북은 곧 탑재될 건데 아까 논술 전형 관련해서 도움이 될 정보들이 있고요.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은 이제 곧 올라갈 예정인데 이 각 전형별로 이제 요강이 나오니까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저희가 입학 전형과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릴 거고, 한 8월 말쯤에도 이제 파이널 그 설명회 비슷하게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할 예정이니까 요런 루트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기간은 9월 이제 예정이니까 이제 전략 세우실 때 요런 정보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설명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